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 일입니다. 자, 인생 팁, 오디션 팁이에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요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오디션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형상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갈 때 이 나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옷차림이나 말투,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 가만히 있는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연기선생 박주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멋진 배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주구장창 드리는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니어 배우 도전은 시니어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노후 설계를 도와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시니어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캐릭터, 즉 나를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드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나만의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고 단순하게 눈에 확 띄는 캐릭터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얻게 되실 건데요. 이것은 시니어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 지망생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첫째, 오디션에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도 30%는 높아지실 겁니다.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만. 자, 두 번째, 활기찬 노후 설계. 삶의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대본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나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나를 평소에 찬찬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조목조목 범주를 나눠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것, 이 나만의 캐릭터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소개하는 방법은 대본 속의 역할을 분석하거나 작가가 캐릭터를 만들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걸 역이용함으로써 첫 번째, 나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 대본 분석의 핵심 방법도 얻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세상에 휩쓸려 일상에 치이다 보면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비단 일주일에 5분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대충은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걷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저는 그 건축가로 30년 동안 이제 일을 하시고 은퇴하신 70대 시니어 배우분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인데, 자, 대본 분석 중에 딸과 아빠의 대사가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날 딸이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신랑을 봤는데 신랑 얼굴을 보니까 꼴도 보기 싫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급하게 아빠를 불러요. 그러면서 아빠와 멀리 떠나서 둘이 함께 살자는 그런 부탁을 하죠. 자, 대사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에밀리는 하객을 보자 놀라 뒤로 물러선다. 아, 미치겠어. 어쩜 저런 표정을. 밉살 맞아 죽고 싶어 아빠. 지금 남편이 될 조지를 보고 너무 남편이 밉살 맞아서 이제 아빠를 부르는 거죠. 웹 자리에서 일어나 걱정스럽게 다가온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에밀리 아빠 저 시집 안 갈래요. 웹 쉿 건넬 거 없어. 에밀리 잠깐 그냥 있을래요. 저랑 어디 가서
불안한 거죠. 웹, 자, 진정해라. 에밀리, 늘 그러셨잖아요. 늘이요, 전 아빠 거라고. 어디라도 가요. 제가 다 할게요. 살림도요. 어허, 그럼 못 쓴다. 겁낼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 대사를 일단 받으면 우린 먼저 첫 번째 나를 대입해 보죠. 매직 if라고 하는데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할까? 대본 분석의 첫걸음이죠. 자, 그러면 70년 전 건축가 선생님께서 에밀리 아빠의 말과 딸과의 교감 등을 살펴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딸 아이가 있는데 항상 엄마 편이다. 그런데 인물 분석을 하면서 왜 딸 아이가 엄마 편인지 알게 됐다. 항상 엄마 편인 이 딸이 좀 서운하셨던 거예요. 나는 에밀리 아빠와 다르게 좀 무뚝뚝하고 거칠게 표현한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좀 닫게 또 멀게 만들었다. 자, 대사를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몇십 년간 굳어져 왔던 자신의 표현 방식을 처음으로 이분께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몇 달 뒤 낭독 공연 때 따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스스로의 표현 양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활기차지죠. 자, 다른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연기 연습을 하러 오시는데 4시간이 걸리신대요. 구미에서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수업하러 오는 날이 참 설레고 삶에 활기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단 이분은 초보 배우기 때문에 하루만 연기 수업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상의 삶을 하시죠. 근데 이 연기 수업을 하러 오시는 이 열정의 하루가 나머지 6일을 활기차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사 속 인물을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는다고요. 자, 이런 과정들이 내 삶을 더 풍족하고 그리고 시니어의 삶을 더 탄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우울증 약을 끊으셨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자,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건 아주 커다란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6일을 이렇게 활기차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건 자, 이렇게 연기는 삶의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라는 인물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석표는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누구나 액팅 카페에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 텐데 자료방에 올려두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를 하시고 이제 영상을 멈춰가면서 한번 찬찬히 적어보세요. 혹 인쇄가 어려우시면 종이 한 장과 연필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자, 당장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오셔서 자, 한번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나의 일상 그리고 나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나 인물 분석입니다. 자, 매일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곧 나의 생각을 반영하고 이는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위 질문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근데 아마 막바로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어떤 밥을 먹었지? 반찬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쉽사리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이 나실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나라는 인물의 분석입니다. 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세 번째,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2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나라고 하는 인물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나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건데요. 자, 우리의 말은 의도적인 말과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말, 즉 습관적인 하는 말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분명히 다 목표가 있습니다. 즉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 의도를 의식하지 않죠. 그 말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적인 말이 되고, 이 습관적인 말은 나의 심리를 장악합니다. 여하튼 이제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의 의도와 심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찾아보셨죠? 자, 여기서 그 말 속에 심리는 무엇인가요?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다정함, 분노, 화, 올고즘, 도덕, 자기 확신, 귀찮음, 짜증, 무료함, 우유부단함, 질투, 열정, 심드렁함. 자,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심리인 것 같은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고, 이 중에서 가장 잘 맞닿는 심리 하나를 뽑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만 뽑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 어떤 목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집을 사겠다, 이렇게 큰 목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걸 먹고 싶을 때, 아니면 친구의 마음을 친구로 설득할 때, 아니면 문이 갑자기 잠겨서 문이 안 열릴 때, 문을 열 때,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건 아주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현관문이 잘 안 열려요. 나는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목적입니다. 자, 이런 작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스로한테 막 다그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차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대한테는 애교를 피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화를 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죠. 그런데 스스로는 잘 몰라요. 자, 이 두 가지까지 해보셨죠? 이 두 가지가 나를 가장 많이 장악하고 있는 주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 인물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 분석표는요, 작가가 캐릭터를 창작할 때, 아니면 배우가 캐릭터를 분석하거나 창조할 때 쓰는 어떤 폼입니다. 이를 통해서 캐릭터 분석력도 갖고요. 그 다음에 나를 분석하는 힘을 둘 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리적 차원. 두 번째, 사회적 차원, 세 번째, 심리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생리적 차원은 나의 나이, 성별, 키와 몸무게, 머리, 눈, 피부의 색깔, 몸 자세, 용모, 인상은 괜찮은 편인지, 잘생겼는지, 아니면 등은 꼿꼿이 펴고 있는지, 걸을 때는 어떻게 걷는지, 아니면 혹시 결함이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결함은 아주 큰 결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의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바라봐 보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 심리학적으로 막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절대 뚱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기준에서 이제 키가 한 160 정도 되면 몸무게는 50 몇 킬로 정도는 사실 그냥 평범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뚱뚱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 차원입니다.
자, 나의 계층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계층이라고 하는 건 상중하로 나누는데 요것도 사실 개인적인 어떤 관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사회적 계층은 얼마나 되는 것 같은지를 보는 거죠. 두 번째, 직업, 일의 종류. 뭐 은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소일거리를 하실 거란 말이죠. 이럴 때 나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 시간, 그다음에 수입, 그다음에 뭐 직장을 포함한 모든 조직을 임하는 태도. 여기서 임하는 태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연락을 하고 마당발처럼 행동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마당발을 조력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눈에 띄는 게 싫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순간에는 강력하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에 대한 적응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왔을 때 나는 그걸 적응을 잘하는 편인지 그렇지 않은 편인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 정도예요. 최종 학력, 그리고 어느 계통의 학교를 나왔는지. 사실 어느 계통의 학교를 나왔는지가 이 사람의 행동과 심리에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이과 계통의 그런 분들은 문제를 되게 간단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처럼 예술, 문학, 인문개혁을 나온 사람들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어느 계통의 학교를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성, 그 다음에 좋아하는 분야와 싫어하는 분야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좀 좋아해. 액티비티한 거 좋아해. 싫어하는 거는 반대로 조용한 거 좀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런 거. 자, 네 번째, 가정 생활입니다. 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자식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소득 수준, 그 다음에 뭐 부모님과 헤어졌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편인지. 자, 그리고 배우자의 신분과 배우자의 성격, 그리고 그 성격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교도 한번 적어보세요. 종교도 사실 사람의 성향을 약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전 성당을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극도의 아이들이 다 성당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아이를 다닌다고. 저는 분명히 일적으로는 좀 외향적인데 원래 성격은 내향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속 집단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클럽에서의 어떤 지도적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따라가는 편인지, 아니면 조력자인지, 운동은 좀 잘하는 편인지, 그리고 나의 오락과 취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심리적 차원이에요. 자, 도덕적 기준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너무 광범위하긴 하지만 나는 뭔가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편인지, 아니면 무관심한지, 아니면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편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목표와 야심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나의 과연 목표가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야심이 있다면 야심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욕구 불만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거가 진짜 나는 욕구 불만이야. 사실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대학교 때까지 제가 키가 작은 게, 진짜 욕구 불만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제가 스스로 봤을 때 그냥 뭐, 얼굴은 그럭저럭 생긴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158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큰 거울로 보게 되면 나는 너무 작고 왜소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욕구 불만이 있었거든요. 뭐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건 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없어졌는데, 어찌됐건 욕구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네 번째, 기질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뭐 성격이 급한 편인지, 태평스러운 편인지, 비관적인지, 낙관적인지, 긍정적인지, 뭐 이런 것들도 적어 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예요. 투쟁적인 편인지, 아니면 담담하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약간 패배주의적이어서 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신지. 자, 여섯 번째는 컴플렉스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강박 관념 같은 것도 한번 적어 보시는데,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일매일 좀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거든요. 옛날에는 항상 뛰었어요. 하루에 뭐 1시간씩 뛰었는데, 지금 이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못 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걸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사실 어느 측면으로 약간 강박으로 오기도 해요. 저한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뭔가 날 억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공포증이라든가 미신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외향적인지 아니면 내향적인지 아니면 중간 성격인지 때에 따라 다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나 재능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과 친화력이 되게 좋아. 아니면 나는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주목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이렇게 나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상상력이나 뭐 판단력, 기호, 제스처 등 어떤 특성적인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자, 길죠? 잠깐 멈추셔서 한번 적어 보세요. 이거는 나를 객관적으로 만드는 나의 지금부터의 삶 이후를 한번 설계하시는 것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분석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1단계 나 분석, 2단계 나의 행동의 의도 알기, 3단계는 세부적으로 심리적 차원이나 생리적 차원,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 나를 분석해 봤어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이루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자, 아까 우리가 뽑았던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나를 이루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걸 세 개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덕적인, 열정적인, 다정한, 이게 가장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뽑아보는 거죠. 근데 이 이미지 단어가 뭔가 상대는 단어여도 상관없어요. 자,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것으로 나를 이루는 나의 정체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도덕적이고 열정적이고 다정한 중년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나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명료화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나를 표현하는 이 문장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이미지, 즉 실제 인물을 하나 포착해 보는 겁니다. 자, 저는 아까 다정하고 화려하고 뭐 그런 중년 여성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오은영 박사님을
이렇게 포착해 봤어요. 자, 유명인이나 드라마 속 이미지 중에 가장 강력한 인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 시각적 이미지는 뇌에 훨씬 더 오래 남는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이걸 내재화할 때도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명인이나 드라마 속 이미지 중에 가장 강력한 인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오디션을 보실 때 내가 찾은 이 이미지를 눈에 확 띄게 확실하게 심사위원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적당히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삶 속에서도 이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인물을 구축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이미지를 이 시각화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에도 있지만 내가 확실히 이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도 이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자,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나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 일입니다. 자, 인생 팁 오디션 팁이에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요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이 과정을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오디션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형상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갈 때 이 나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옷차림이나 말투,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음. 아무도 가만히 있는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셔야 해요. 음. 자, 오늘은 이렇게 나의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를 찾아보는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나를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만 남았어요. 오디션을 가실 때 나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옷차림, 말투,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메이킹 하시고 오디션장을 찾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디션장에 와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그걸 모두 다 기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각인되는 몇 사람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스쳐가게 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이 하나를 오디션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만의 캐릭터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점도 파악하시고 단점도 파악하셨으니 이제 찬찬히 발전시키고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멋진 배우가 되실 겁니다. 단 행동하고 실천하신다면요. 응원합니다. 이상 연기 선생 박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